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부터 실리콘밸리의 AI 전쟁, 또 요동치는 세계 경제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기회와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실제로 오늘 다룰 이야기들, 예를 들어 재개발 조합 안에서의 갈등이나 기업들 간의 패권 다툼, 심지어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까지 파고들다 보면 결국 내부의 역학관계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내부의 동력과 갈등이라는 실로 한번 꿰어보면서 이게 청취자분의 삶과 투자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실마리, 부동산 시장부터 풀어보죠. 정말이지, 뜨거움과 차가움이 한 공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극과 극이죠. 한쪽에선 서울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의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면서 10억 로또라는 말이 나오고요.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입지,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죠. 아,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실거주 의무도 있고. 네. 2년 실거주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제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인데도 시장의 관심은 정말 폭발적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서울 핵심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고개만 살짝 돌려서 강북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한강변의 새로운 부촌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말입니다. 아, 거기는 정말 내부 갈등의 전시장 같죠? 내 자료를 보니까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어느 한 곳 조용한 곳이 없어요. 조합장 해임, 시공사 선정 유찰, 주민들 간의 법적 다툼까지 사업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이 지구는 조합장이 그 내용에 지쳐서 스스로 물러났고요. 4지구 같은 경우는 구역 안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랑 새로 지을 아파트의 일조권 문제로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1지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서 내년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3지구는 또 설계안 문제로 구청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멈춰서 있는데도 성수동의 땅값, 그러니까 그 지분 가격은 30억, 50억을 부르면서 강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84제곱미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낡은 빌라가 40억 원대에 거래된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규제와 기대가 만들어낸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성수동의 그 엄청난 가격은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전부라고 봐야 합니다. 기대감이요? 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죠. 무엇보다 한강을 바로 앞에서 누리는 초고층 아파트라는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 이게 그 모든 내부 갈등 리스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불안감이라는 심리도 더해진다고 봐요. 불안감이요? 네, 지금 아니면 이런 한강변 핵심 입지를 영영 잡지 못할 거라는 조바심. 이게 이런 비이성적인 가격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대와 불안,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시장을 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정문을 꽁꽁 걸어 잠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더 비싼 이자를 내는 연문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아, 그 마이너스 통장 말씀이시군요. 저도 그 자료 봤습니다.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만에 4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오히려 급감했고요. 결국 정문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급한 대로 이자가 훨씬 비싼 연문이나 뒷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10월 기준으로 주담대 신규 금리는 4% 초반대였는데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4%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비싼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대와 갈등, 그리고 규제가 만든 역설은 비단 한국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도 똑같거든요. 기술 시장, 특히 AI 분야에서는 거대 기업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내부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죠. 이번 자료들 보면서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게 바로 199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하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편지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 정말 대단하죠. 96년이면 정말 PC 통신으로 인터넷 하던 시절인데 편지에 담긴 비전이 초고속 인터넷, 게임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게임 월드컵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미래를 내다봤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망하기 직전의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삼성은 이미 국내 최고 기업이었죠. 그런 삼성이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알아본 해안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연이 이어져서 삼성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HBM2 메모리를 공급하면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대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삼성은 AI 혁명의 심장 같은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내놓는 등 하드웨어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처럼 삼성을 빅테크라고 부르는 데는 좀 주저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결국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유무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드웨어는 최고지만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OS나 앱스토어가 없다는 점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플랫폼의 힘, 즉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는 규칙 제정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규칙 안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가 되느냐 그 차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규칙 제정자.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시장 전체를 움직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제 그 AI 시장의 규칙 제정자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다시 한번 격변을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열었던 시대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서운 속도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군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챗 GPT의 주간 신규 설치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제미나이는 출시 첫 주보다 둘째 주에 신규 설치가 폭증했어요. 2배 이상이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네요. 네, AI 경쟁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따라 언제든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AI 기술이 이제는 기업의 경쟁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AI 교육 로드맵을 보면 그 방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말 구체적이더군요. 신입사무관은 AI로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고 중간 관리자는 데이터 분석, 고위직은 AI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으로 중장기 국가 설계를 한다. 그렇죠. 심지어 AI 활용 능력이 승진 평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의미네요. 네, AI가 이렇게 국가 운영의 도구가 될 정도라면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경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G20 국가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죠. 지난 1년간 G20 국가들이 도입한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가 185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려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는 상품 교육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는 정말 치명적인 환경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죠. 아, 네. 탄소세 같은 거요? 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나 철강에 대한 무관세 수입 쿼터를 줄이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각국의 내부 경제 정책도 제각각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의 디플레이션을 끝내려는 듯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반면에 중국은 헝다에 이어서 우량 부동산 개발사로 꼽히던 완커, VNK마저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침체의 늪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미국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기준금리를 1% 혹은 그 이하로 낮추길 원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네. 이렇게 주요국들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일단 금융 방파제를 높이 쌓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 선에 근접하자 정부가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소집한 것도 그 일환이겠군요.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외 선물환 NDF 시장이라고 하죠. 해외에서 원화의 미래 가치를 두고 벌이는 거래인데 여기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는 쪽에 베팅하는 걸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이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했어요. 유사시에 뱅크런 같은 유동성 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들이 가진 기업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직접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 그동안은 국채처럼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증권만 담보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은행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유동 자산인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해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디지털 뱅킹 시대에 예금 인출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이죠.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 능력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각국이 내부 단속에 나서면서 결국 돈과 사람, 즉 부와 인재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내부 자산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네요. 네, 바로 마지막 주제, 미래의 부와 인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내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원 사이를 보유한 자산가 그룹은 지난 1년간 2.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4%요? 네. 그런데 300억 원 이상을 가진 초고 자산가 그룹은 무려 20%나 급증했어요. 와, 20%요? 네. 돈을 버는 속도가 상위 0.01%로 갈수록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도 눈에 띄더라고요. 전통적인 부의 상징이었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줄이고 주식과 현금 같은 금융자산 비중을 크게 늘렸어요. 맞습니다. 내년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절반 가까이 49.8%가 주식을 꼽았고요. 작년엔 1.8%에 불과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12.5%로 꽁충 뛰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확실히 바뀌고 있네요.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웹3와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아, 내년 2월에 열리는 월드 크립토 포럼 말씀이시죠? 네, 참석자 명단을 보면 미래가 보이죠. 트럼프 가문의 에릭 트럼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주도한 인물, 일본 금융대기업 SBI 같은 글로벌 리더들이 총출동합니다.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토큰화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될지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만큼 이 성장을 이끌어갈 사람, 즉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연구기관장들이 직접 K-과학버스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간 거군요. 맞습니다. 직접 버스를 타고 미국 중서부의 명문 대학들을 돌면서 한국인 이공계 인재들을 만나 유치하는 로드쇼입니다. 자료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들이 참 절실하게 들렸습니다. 이 행사에 오려고 4시간 운전해서 왔다. 인맥 없는 유학생들에게는 이런 자리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같은 말이요. 네, 비자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토로했고요. 정부도 정봉 9천만 원의 연구비 2억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국가 포스닥 펠로십 같은 당근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2042년까지 19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비전문 인력 위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IT나 보건의료 같은 전문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 인재 확보 전쟁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인재라는 내부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시키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자료들은 정말 한국 경제가 복합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부동산 시장의 내부 모순부터 AI 기술 패권 경쟁,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인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많은 문제들, 성수동 재개발 조합의 갈등,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 부자들 사이의 자산 격차 심화까지 이 모든 현상의 공통점은 바로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었습니다. 어쩌면 외부의 위험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피할 수 없는 내부의 경쟁과 갈등을 어떻게 파괴적인 소모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